네, 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 그냥 다들 넋이 나가 보여가지고. 자, 저희 한번 이제 봅시다. 자, 시작합시다. 네,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희 지금 사실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토요일 날 밤인데 남아 계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왕에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에 가도록 하죠. 그래서 우선은 어디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인사랑 똑같이 제가 우선 강의 진도표 먼저 강의 계획서 먼저 같이 보세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이제 같은 범위를 2번 봅니다. 2번 봐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그냥 또 안 보면은 사실 잊어버리죠. 그리고 수험 경력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실 딱 각이 나와요. 이거는 25점짜리다. 이거는 50점짜리다.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좀 범위를 넓게 둔 다음에 빠르게 회독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 조직 수준 1장, 2장, 3장. 이번 주에 범위였었고 다음 주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공부를 해오시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반드시 뭐 오늘 논술 문제를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25점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그냥 우선 회독을 해오시는데 이제 의의를 좀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수험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경영조직론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똑같네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 경영조직에 관련한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동차의 함정, 유해의 함정, 그리고 헌동차의 함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선은 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영조직은 하는 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너무 지엽적인 연구나 문구에 이제 외몰이 돼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 유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소문이 있어서 딱 모의고사에 나올 것 같은 주제만 찍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모의고사를 위한 모의고사 공부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중요한 게 있지만 그 부분은 공부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낸 적 없어. 막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 다 구하셔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선 모의고사에 낸 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냈지만 나머지 마찬가지 목차라도 훑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이제 담는다, 눈으로 바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시험 당일날 좀 쓸거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헌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경영조직은 이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첨삭을 해보면 차별화를 위해서 억지로 이것저것 이제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자, 연결은 인사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경영조직에서 지금 A를 물었는데 A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A 다시 또는 B 다시 이런 것만 많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모르니까 다른 걸로 지금 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차별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0점 넘은 분들은 그냥 명쾌하게 묻는 거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거저거 막 가지고 와서 이게 아니라 그냥 명쾌하게 7줄 쓸 것을 3줄. 이렇게 이제 임팩트 있게 쓴 게 이게 오히려 차별화예요. 경조에서는 굳이 막 매칭하고 뭐 연결시키고 이런 거 안 해도 오히려 담백하고 심플하게 쓰는 게 차별화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랑 마찬가지로 특히 YM연구소 연구원 C 같은 경우에는 3번째 나오신 분은 경영조직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요거 이제 좀 다르게 구성을 했으니까 요건 한번 집에 가시는 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이제 문제 해설지 한번 좀 보면서 어떤 부분 포인트인지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해설지랑 다르게 쓰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것도 가능한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기능식 조직, 사업부재 조직의 개념, 그리고 상황 요건, 장단점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이거 이제 배점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인사에서 느끼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배점이 25, 25인지 아니면 35, 15인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35, 15라고 한다면 많이 8페이지 정도를 쓰는 게 이상적일 때, 그러니까 50점짜리는 8페이지를 쓰는 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35점짜리다 라고 하면 몇 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되냐면 6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5, 6페이지 정도를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1-2번은 15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35점이면 여기서 5를 빼요. 각각의 이제 배점에서 5를 빼고 나누기 5씩 하시면은 한 대략 몇 페이지 정도 대략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6페이지, 2페이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기능식 사업부재 조직은 굉장히 노멀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번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이제 허들을 넘었다면 2차 허들이 이제 2번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비용 개념을 활용을 해서 계층제 형성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기능식을 활용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사업부재 조직을 적용하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설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례로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능식 조직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소규모의 제품 가짓수가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대규모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조직에서 제품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고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이제 A, B 이렇게 물은 다음에 기능식 조직, 사업부재 조직 이렇게 이제 유추해 가도록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지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희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로마자 1번 보시면 기능식 사업부재 조직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조직의 개념, 조직의 중요성 이렇게 훑고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 없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기능식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unitary form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일 조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자, 조직의 상층에서부터 하층까지 공통의 기능으로 부서화되어 있는 조직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교수님 그림이나 교수님 도식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림 바꾸셔도 됩니다. 더 심플하게.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면 되죠? 자, CEO 밑에 이제 인사, 생산, R&D 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그렇죠? 공통의 기능별로 지금 부서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히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황 요건을 한번 보세요. 상황 요건에서 자,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일상적인 기술, 그리고 중소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환경, 기술, 규모라고 하는 상황 변수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인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변수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하면 환경은 동태성이 낮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측이 가능하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부로 분화할 필요가 없고, 규모도 중소 내지는 중견 기업 의 경우에는 이제 기능식 조직이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점, 단점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책에 있지만 기능식 조직이랑 사업부재 조직은 뭐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주시는 게 좋은데, 규모의 경제는 기능식 조직의 장점이지만 사업부재 조직의 단점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규모의 경제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공유하고 동일한 부서에 구성원들이 배치되고 유사한 과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뭐가 상승이 되는 것이죠?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되면서
빠르게, 그쵸?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비용이나 시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규모의 경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모든 기술을 소속 부서 내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코호트 효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일한 경험을 같이 이제 수행하게 되면서 그리고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서 이해도가 서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어떠한 것에 성과가 나든지 아니면 실패를 하든지 간에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동그라미 2번에 책임 소재 불분명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서 이기주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는 돈 쓰는 것만 생각하고 마케팅도 돈 쓰는 것만 생각하고 R&D도 투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회계는 돈을 아끼는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적응과 혁신이 곤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바로 여기 이제 상황 요건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안정적이고 기술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적응이 이제 굉장히 느려지고 혁신을 추구할 동인도 없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이하 내용도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다른 내용들인데 이거 이제 잘 보시면 장점 단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목차 구성도 좀 스마트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장점에서 최대한 단점으로 끌어쓸 수 있는 것을 기능식 조직에 이제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크로스 체크를 미리 생각을 한다면 요런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시면 사업부재 조직이 나와 있죠. 자,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멀티 디비저널 폼이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 SK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조직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저한테 이거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좀 강사님이 그냥 얘기를 한 대로 개념 정의 좀 바꾸면 안 되냐. 그게 훨씬 더 쉽게 와닿는다. 그래서 제품, 지역, 고객별로 분화시킨 조직. 요거 이제 사업부재 조직이라고 개념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지역이나 고객별로 분화시킨 조직, 대규모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조직. 요렇게 바꾸셔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상황 조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기술, 규모. 그러니까 이미 계속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 조건 측면에서 자, 환경, 기술, 규모를 병렬적으로 배치를 해주되 아까 안정적인 환경 대신에 여기에서는 불확실한 환경, 변동성이 높은 동태적인 환경이면서도 자, 비일상적 기술 한마디로 난이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부로 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직 규모가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장점 단점 한번 보시면 자, 사업부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익 책임 단위가 다 분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삼성, 현대에 말씀드렸듯이 모바일전자 사업부가 만일 이익이 극대화된다고 해서 그걸 나눠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최종적인 조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환경 변화, 여기서 환경 누구죠? 고객,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이 다르고 고객의 지역이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제품, 고객, 지역별로 이제 다 분화시킨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잘 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사업부 내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삼성 같은 경우에 모바일전자 사업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 안에 뭐가 있죠? 인사,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각각의 부서가 이제 부서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아무튼 다른 사업부재 조직보다 만일 성과가 많이 나게 되면 그거 PS, PI 이런 걸로 다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사업부 안에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된다? 기능 간
조정, 한마디로 조정은 갈등 해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인사,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들 그 부서들 간의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으쌰으쌰 합심해서 다른 사업부보다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나야 많이 나눠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다 책에 나와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점 보시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가 없다. 왜죠? 지금 이제 A 사업부, B 사업부, 모든 사업부의 인사, 생산, 마케팅, 회계재무 다 분할해서 다시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렬적으로 두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비경제적이라는 것이고, 자, 제품 라인 간 기능 조정이 곤란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특히 여기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라인들 간 협력을 위한 동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사업부 자체가 다 다르고 결국 사업부별로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다 보니 서로 협력을 할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기 서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기술 전문화 추구 곤란하다. 결국은 자, 인사팀에서 또는 생산팀에서 각각의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별개 팀으로 그냥 존재해서 쭉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식 조직에 비해서는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의 집적도 그리고 노하우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것은 1-2문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계층제 형성의 이유. 사실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주 친절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로널드 코즈의 개념을 활용을 해라, 또는 뭐 윌리엄슨의 뭘 활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척하면 척 완전히 바로 딱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 비용 개념 이거 누가 얘기했죠? 로널드 코즈가 이제 최초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37년에 더 네이처 오브 더 펌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기업의 등장이라고 하는,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게 계층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이라키라고 하는 계층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래 비용의 개념으로 왜 기업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한다. 자, 그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일기 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두 주체 간에, 그렇죠? 두 주체 간에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 이것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에는 거래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높지 않은데 문제는 서로 속이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래가 소수로 이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약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계층제, 즉 하이라키라고 하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보시는 로마자 1번에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로널드 코즈가 기업의 등장을 설명을 할 때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제시를 해줬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2번에 거래 비용의 개념을 보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인 이상, 그렇죠? 그래서 두 주체 간의 재화 서비스의 교환에 들어가는 모든 재반 비용, 이것을 우리가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비용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년에 하나의 샘플인 것이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거래의 당사자인지를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준비 비용이죠. 그렇죠? 이거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우선은 누가 잠재적인 적합한 거래 상대방인지를 찾는 데 들어가는 준비 비용,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자, 합의 비용이 있습니다. 합의는 뭐죠? 계약서에 이제 합의를 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고 이제 합의 내지 협의를 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비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한번 보시면 통제 비용이 있어요. 통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의 거래를 잘 유지하고 나름대로 퀄리티를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게 되는 비용.
그리고 네 번째, 자, 계약을 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품질 관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즉 적응 비용 등이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층제 형성의 이유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계층제, 즉 하이라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시장 거래가 완전하지 못하고,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을 차라리 만드는 게 훨씬 싸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2번 그리고 로마자 3번을 한번 보시면 약간 더 이제 부연 설명해 준 거예요. 로널드 코즈에서 끝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윌리엄슨이 제시했었던 시장 실패 모델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 원인 내지는 거래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 인적 원인, 환경적 원인, 그리고 전제 조건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중요한 거는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여기 보시면은 그 점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써주냐 안 써주냐에 따라서 논리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직의 선택 한번 보세요. 자, 시장 거래 비용과 계층제, 즉 하이라키를 유지하는 비용을 기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 조직에서 노무사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8년차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 내부에서 육성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외부에서 8년차를 영입하는 게 나을까? 우선은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죠. 메이크 할 거냐, 바이 할 거냐. 자, 그게 이제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거래 비용, 그리고 계층제 유지 비용. 시장 거래 비용, 이게 뭐죠? 바이에 해당되는 거고, 계층제 유지 비용,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이크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와 메이크에 대한 비용을 계속 산정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한번 보시면 기업의 최저 크기는 결국 어디에서 이제 정해진다? 한쪽이 아니라 무조건 커지거나 무조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잘 보세요. 내부 처리 비용과 외부 조달 비용이 같아지는 그 어둠에인가? 즉 한마디로 그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세요. 이 2번은 책에 없는 설명입니다. 자,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가가 자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이 나시죠? 자, 1인 기업에서 시작이 돼서 중소규모에서 그 다음에 대규모 조직, 그리고 이제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우선은 1인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유로운 시장 거래에서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계층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자,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24시간 동안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CEO는 중간관리층을 안 줘요. 그래서 중간관리층 뭐 한다? 일을 실무층이 잘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죠. 규모가 커질수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기업이 성장할수록 중간관리자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계층화되면서 경영자의 지시가 효율적으로 전달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코즈와 윌리엄슨의 이론의 내용을 한번 합쳐보면 어떤 거래를 내부에서 처리할 때의 비용과 외부에서 그냥 바로 조달할 때 비용이 같아지는 그 어드맨가의 수준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게 이제 바로 최적 규모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게 기능식 조직인지 사업부재 조직인지 결론을 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로마자 4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술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모범 답안처럼 서술을 하나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르게 서술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서술하는 방식이 여기 한번 5페이지 보시면
자, 단일 구조 형태인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능식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른쪽에 제가 부제를 달아놨죠. 그래서 자, 사업부제 조직보다 기능부서 내의 조정 비용이 저렴할 경우에 적용하는 게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자, 맨 마지막 문단에 기능식 조직은 생산, 판매, R&D, 인사, 마케팅 등과 같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지역과 장소, 부서에 배치가 되고 시설도 공유하면서 유사한 과업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사업부제 조직보다는 기능부서 내 조정비용. 자, 조정비용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연결비용, 갈등 해결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동일한 기능 안에서 지금 마케팅 안에서 인사 안에서 생산 안에서 R&D 안에서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왜죠?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끼리 마케팅끼리 생산끼리 모여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데서 들어가게 되는 연결 비용이 적게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부제 조직을 그러면 언제 활용하는 게 좋은지, 언제 적용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조직의 각 기능이 사업 부서의 이익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의 모바일전자 사업부, 핸드폰 만드는 사업부에서는 각각 부서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에서 성과가 많이 나야 PSPI, 성과 배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기능 간 조정 비용이 적게 될 경우에는 사업부제 구조를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차이예요. 기능 내 조정이냐 아니면 기능 간 조정이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간 조정은 지금 인사,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가 서로 협심해서 결국 한 사업부의 최종 생산물을 위해서 서로 갈등 해결이 잘 된다는 것이고, 이런 이제 기능식 조직, 조금 이제 중소규모의 기능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 같은 과업을 하면서 뭉쳐있기 때문에 기능 내 조정이 훨씬 더 거래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셔도 되고, 자, 대신에 이제 대체 가능한 내용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요게 있습니다. 제가 이 전자칠판보다는 아마 그냥 칠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잡아주시면,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쵸? 자, X축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규모.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X축은 어디? 규모. 즉, 규모가 클 때가 있고, 작을 때가 있죠. 작음, 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라고 봅시다. 재반 비용. 이라고 봤을 때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규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조직화 비용은 어떻게 되죠? 많이 들죠. 그렇죠? 관료제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비용, 즉 조직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화 비용은 점점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아진다. 자, 반대로 거래 비용은 어떻게 되죠? 더 싸게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싸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 비용은 낮아진다. 자, 그러면 조직화 비용,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합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총 비용이라고 해보면 요 빨간색, 즉 C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 비용과 거래 비용을 합한 바로 그 선입니다. 그래서 C는 A, B를 합한 그러한 선이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적정 규모가 된다는 겁니다. 적정 규모.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적정 규모에, 자, 좌측, 우측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구간,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B에 해당되는 구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좌측을 이걸 보시면서 갸우뚱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선을 잘 보세요. 거래 비용이랑 조직화 비용 중에 뭐가 더 높은 거죠? A 구간은 거래 비용이 조직화 비용보다 더 높은 구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반대로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직화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더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화에 들어가는 비용, 관료제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래 비용보다 더 높다.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되죠? 훨씬 더 규모를 늘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B 구간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관료제로 인한 병폐, 관료제 때문에 생기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규모를 더 축소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 기능식 조직이 어디다, 사업부제 조직이 어디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을 만일 내려준다면, 아무래도 A 구간, B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구간은 사업부제 조직보다는 기능식 조직이 있을 확률이 더 높죠.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제 조직이 여기에 위치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부로 써주시면 돼요. 만일 A 구간에 기능식 조직이 위치하고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규모를 더 확장시키는 쪽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만일 사업부제 구조가 현재 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건부죠. 그죠? 만일 사업부제 조직이 B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관료제로 인한 여러 가지 레드테이프 현상이라든지 수단 목표 전치 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여기는 기능식, 여기는 사업부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기라면, 즉 기능식 조직이 A 구간에 있다면, 또는 자, 만일 사업부제 조직이 B 구간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6페이지에 대체 가능한 내용에 서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규모를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그 거래 비용 이론이나 아니면 시장과 위계 이론을 가지고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참고로 이제 인접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본 적 있습니다. 경제학을 인사조직 분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경제학적 관점에서 조직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코즈와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 또는 시장과 위계 이론 둘 다 이제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거랑 또 뭐가 있죠? 대리인 이론이 있어요. 대리인 이론. 그리고 사실 조직이론에서는 가장 이제 유력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극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말고 요거부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오늘 특히 또 인사 시간에 우리가 뭐 공부했죠? 바로 자, 클래식 이론, 그 다음에 네오 클래식 이론, 요렇게 이제 비교를 했듯이 2018년에, 즉 27회 노무사 시험에서 인사는 과학적 관리론이랑 인간관계론을 물었고, 또 바로 경영조직에서는 스칸 모형을 물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해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파트에서 다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일기 때 다 공부를 했었던 그 이론 중에 가장 이제 현대적인 이론, 요것들은 뭘 할 수 있다? 다 약술 문제로 물어보되, 여기에서 주요한 이제 관심사 내지는 논점은 결정론이냐,
임의론이냐 이걸 물어본 다음에 서로 비교하게 하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결정론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임의론에 대한 문제점 요거 박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론인지 임의론인지 이걸 물어보고 결정론에 대한 비판, 임의론에 대한 비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우리가 그냥 찝어보도록 하죠. 자, 전략적 선택 이론 이거 나오면 그 흐름 기본적인 루틴이 어떻게 되죠? 우선은 챈들러의 환경결정론 내지는 전략결정론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것을 수정, 보완, 확장시킨 게 바로 차일드의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자, 차일드의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임의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임의론의 개념이 뭐죠? 자, 유기체 내지는 개인 내지는 조직이 환경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재량적으로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임의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원 의존 이론은 결정론인가요? 임의론인가요? 자원 의존 이론은 똑같이 임의론입니다. 왜냐하면 요 개념을 한번 보시면 자,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율성, 독립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는 거구나. 한마디로 임의론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것이죠? 조직군 안에 있는 여러 기업 그리고 산업이 왜 생성되고 사멸되는지를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결국 그 결론은 환경의 결정을 받아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임의론, 그리고 결정론. 자, 그다음에 시장과 위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여러분들이 인사에서는 뭔가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주체적으로 할 것 같지만 설명을 민감하게 들어보시면 자, 기업은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이 기본 원칙, 원리에 따라서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결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도화 이론. 자, 제도화 이론이 가장 좀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운 이론이죠. 이거는 특정한 학자가 특히 에스틀리 반데벤 분류뿐만 아니라 여러 분류에서도 이건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이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 들어보시면 제도화 이론은 특히 뭘 얘기하는 거죠? 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것 이상으로 정당성을 이해관계자 누구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임의론보다는 결정론으로 우리가 논리를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정론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결국 임의론, 결정론 이렇게 봤었을 때 자, 결정론의 그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시뮬레이션 파트 한번 써보세요.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써봅시다. 자, 결정론의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이 뭐가 있죠? 결정론의 그 문제점 내지는 한계점. 자, 조직이 오히려 이제 주체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은 통제력,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 재량권이 오히려 확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스템 이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동태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완전히 사멸하지 않는다면 계속 규모, 덩치를 확장시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통제력과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는 결정론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하면 그래 환경에 의해서 결국 결정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럼 환경을 바꾸는 건 뭔데? 환경을 바꾸는 그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결정론은 결국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환경을 결정하는 게 바로 그 근본 원인
무엇이냐 추적한다면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자, 이게 결정론적 관점의 그 한계점 내지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론에 대한 한계점 내지 비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특히 임의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규모 조직은 어떻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의론에 대한 비판은 소규모 조직은 여유 자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또 마찬가지 대규모 조직이라고 그러면 또 여유가 많냐 영향력이 많냐 그게 아닌 게 대규모 조직 같은 경우에는 경로 의존적인 관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벽 내지는 조직 문화라고 하는 이제 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각각의 이론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이 이론들이 어떻게 비판받을 수 있는지 내지는 한계점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론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직군 생태학 이론, 그 다음에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불리우는 시장과 위기 이론, 그리고 제도화 이론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여기 사실 나와 있지 않지만 뭐가 또 결정론적 관점이냐면 특히 상황이론입니다. 상황이론. 상황이론은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구조나 관리 방식이 환경기술 규모와 fit 맞아야 성과가 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핏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결정론적 관점이에요. 맞지 않으면 결국은 생존을 못하거나 성과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상황이론이라고 보는 그 환경, 기술, 규모와 관련한 그 구조적 상황이론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이론도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핏이 맞아야 성과, 생산성이 나거나 아니면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핏이 결국은 결정론적 관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임의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 의존 이론 이런 것들이 있고 공동체 생태학 이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에슬리 반데벤 분류만 막 이렇게 깜지 써서 외울 게 아니라 요렇게 우선은 분류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거는 조직 이론 파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뭐 볼 거냐면 보충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보충 문제에서 사실은 이제 보충 문제 2번, 3번 중에 2번을 제가 작년에 한번 냈었는데 다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막 그날 잠을 자네 못 자네 뭐 이게 뭐니 뭐 지금까지 왜 사니 뭐 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 2번 침착하게 보세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1번에 상황적 합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 그리고 주요 내용 그리고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전략적 선택 이론은 뭔지 바로 느낌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챈들러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10년 후에 차일드가 전략적 선택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건 심플합니다. 그런데 상황적 합론? 상황적 합론의 주요 내용? 여기에서 이제 버퍼링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황적 합론은 뭐 쓰라는 거지? 환경, 기술, 규모, 전략, 권력 작용. 설마 이거 다 쓰라는 건가?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단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문제에서 많이 조건을 겁니다. 상황적 합론에서는 환경, 기술만 써라. 나머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규모나 권력 작용이나 아니면 전략은 쓰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이론들의 공통점을 설명을 하고 차이점을 환경과의 대응 관점, 즉 임의론이냐 결정론이냐 비교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임의론이냐 결정론이냐 요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그 해설지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충 문제 8페이지 한번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직 이론 이런 것들 써도 되는데 이제 하도 쓸 게 많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자 1번 한번 보시면 자, 상황적합론의 개념 등장 배경 한번 보시면 상황적합론은 자, 조직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원베스트 웨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자, fit 맞는 환경, 기술, 규모, 권력, 그리고 전략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이게 등장 배경은 뭐죠? 시스템 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겁니다. 자, 시스템 이론은 문제가 뭐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전체를 보자. 우리가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 자, 사회와 구조,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나에 매몰되기보다는 전체를 보자. 근데 전체에서 뭐가 문제라는 거지, 뭐가 성공 요건이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경이, 규모가, 기술이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이론의 추상성을 극복하고자 이제 등장하게 된 게 상황적합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나와 있는 환경, 기술, 규모와 핏이 맞을 때 생존할 수 있다, 내지는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은 밑에 그 관련 연구입니다. 아까 환경이랑 기술만 언급하라고 했었잖아요. 어디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가? 자, 제한이 없으면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 연구 누구 거 있죠? 덩컨과 탐슨 거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렌스 로시의 조직과 환경이라고 하는 연구 있고, 번스와 스토커의 연구도 있고, 사실 페퍼와 셀런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거 너무 지리멸렬하게 쓰시면 또 어떻게 되죠? 끝맺음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페이지에 덩컨 탐슨, 로렌스 로시, 번스와 스토커 사실은 각각 25점짜리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축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 연구입니다. 기술 연구 3명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자, 영국의 최초 기술 결정론자라고 할 수 있는 우드워드, 조앤 우드워드, 그리고 자, 페로우, 찰스 페로우, 자,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탐슨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모형 너무 다 그리고 이럴 필요는 없겠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제 축약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공원 한 개 좀 보도록 하죠. 상황 이론은 아까 우리가 개념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자, 추상성, 전체성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규명했다는 게 가장 큰 공헌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실제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을 했다. 자, 그런데 한계를 한번 보세요. 이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임의론, 결정론의 한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조적 상황이론은 뭐라고요? 핏이 맞아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정론적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론적 관점의 그 한계 내지는 나름대로의 비판점이 이제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키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페이지에 전략적 선택 이론의 등장 배경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에 같이 합쳐서 써도 되지만 일부러 좀 더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걸로 이제 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기 찰드에 의해서 제시가 된 전략적 선택 이론은 자, 뭐부터 얘기해 줘야 되죠? 사실은 챈들러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환경 결정론 그리고 전략 결정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동그라미 1번, 즉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조직과 환경은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 지금 요 그래프 도식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환경, 전략, 구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인동가성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목적은 똑같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결국 뭐다? 창조적 행위자로서의 지각, 환경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이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보자라고 하는 게 다음 페이지에 전략적 선택 이론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략적 선택 이론의 개념, 등장 배경, 조직 구조와의 관계 그리고 전략적 선택의 방식에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이면서 뭐 의도적인 기술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첨가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책이랑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뭘 보시냐면 11페이지에 전략적 선택이론의 평가, 공언, 비판. 이거 결국 뭐죠? 임의론에 대한 공언과 비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임의론에 대한 공언과 비판. 우리가 지금 방금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또 대규모는 또 대규모대로 뿐만 아니라 임의론에서 얘기를 하는 결국 무엇이 이제 환경이고 환경의 그 근본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지금 임의론, 결정론 다 한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는 공통점과 차이점은 에스틀리 반데벤 요거 표 그리면 사실 교수님이 더 이상 그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점 교수님한테도 얘기를 들은 게 뭐가 있냐면 답안지 이렇게 보는데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답안 있잖아요. 오케이 알겠다 이런 답안은 이제 합격 임계치를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빼질 않아요. 근데 넘기면서 계속 이상한데 이러면은 더 하나씩 더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점수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지금 에슬리 반데벤의 분류표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쓰면은 굳이 그렇게 읽어볼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보시면 자, 상황적 합론과 전략적 선택 이론의 공통점 같은 경우에 우선 분석 수준 측면에서 개별 조직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조직의 어떤 연합체가 아니라 개별 조직이 환경에 맞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개별 조직의 CEO가 또는 조직 문화의 산물로서 창조적 행위자로서 어떻게 환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차이점은 결국 결정론이냐 아니면 임의론이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에 서로 비판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한계점을 수정 보완하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연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답안지 보면 뭐 이렇게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작년에 막 눈 뒤집힌 분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쓰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발 뻗고 주무시고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저한테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이제 저 이런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제 되게 스피드하게 막 진도 나가는지 몰랐는데 월화수목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뭐 온라인 첨삭반이나 개개인의 사정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기준은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학원에 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월화수목금 자, 월요일은 복습하시는 겁니다. 즉, 주말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진도 나가면서 또는 새로 배우게 된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충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월요일날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키워드 정도로만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화, 수, 목, 금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를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 주에 거의 대부분 예습형 시험이 많기 때문에 화, 수, 목, 금은 그 토요일 날 보는 시험 또는 일요일 날 보는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보는데 되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험을 봤어요. 좋은 식사였다.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끝. 자, 이게 아니라 다음번에 그 시험을 봤을 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다 그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잊어버리거나 그 다음에 본인이 사실은 가장 잘 알아요. 물론 첨삭자가 막 첨삭을 해주지만 본인이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 부분이 지금 미진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날려버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첨삭자가 이거 첨삭을 안 해주니까 나는 잘 모른다. 그게 아니라 문제는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막 다 강사 뭐 그다음에 보충 문제 우리 풀어보자. 우리 미친 듯이 이제 살아보자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답안지를 가지고 지적을 해줄 정도로 다 그렇게 실력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책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안 하셔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자 보충 문제 또는
책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백지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부족한 키워드 뭐가 있는지 자가로 체크하거나 테스트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답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답은 책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고 저희 쉬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자, 거래비용 이론과 신뢰의 내용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조직의 개념, 등장 배경, 장단점을 논하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거래비용 이론 오늘 완전히 그냥 끝장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은 곧 시장과 위계 이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개념 누가 얘기했죠? 로널드 코지가 1937년에 더 네이처 오브 더 펌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에서 얘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막 무자르듯이 자, 코지가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 코지 같은 경우에 거래비용 이론의 개념, 즉 거래비용의 개념을 제시를 했고 사실 여기 시장 실패 모델 있잖아요. 올리버 윌리엄슨이 얘기를 했었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의 한 70%는 이미 코지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굳이 우리가 다루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념은 코지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을 가장 최근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정립을 한 게 윌리엄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5년에 시장 실패 모델을 통해서 자, 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전제 조건 요 5가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문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인재기 환불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재기 환불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적 요소에서는 여기 보시는 제한된 합리성 그리고 기회주의를 의미하는 거고 인재기. 자, 그 다음에 환불소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 요소 측면에서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소수의 거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정보의 편제성이에요.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필요한 사람이 알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된다. 이게 정보 편제성, 임팩티드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래 비용의 구성 이거 아까 똑같아요. 한 4가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 찾는 거 그리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퀄리티 유지뿐만 아니라 갱신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4페이지 4번입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의 네트워크 조직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거래 비용 이론은 경제학 이론을 조직 이론에 연결시킨 것으로서 자, 기업과 시장 사이의 효율적인 경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어떤 부분 내부하고 어떤 부분 외부할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이러한 거래 비용이 상당히 낮을 때에는 한마디로 비용이 지금 충분히 낮을 때에는 시장에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그리고 정보 편제성 때문에 만일 거래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하이라키라고 하는 위계 계층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위계 계층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뭐가 생기게 되죠? 조직화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관료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문단이 핵심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위계로 상정되는 내부 조직화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환경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문제는 관료제로 인한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시장 실패 그리고 조직의 관대화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관료제화, 비대화에서 오게 되는 조직 실패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최적 대안이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정하게 조직은 슬림화하면서도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서 타인의 자본이나 시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문제 보시면 신뢰라고 하는 내용을 활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끌어써야 되죠? 콜핏이 얘기했었던 바로 그 신뢰를 끌어서 서술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
그리고 어떤 믿음에 대한 재반 모든 비용들을 이제 우리가 신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14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가 결국은 여기 이 문제에서 설명해라 라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1상한부터 4상한까지 한번 보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네트워크 조직은 뭐죠? 서로 자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상호 의존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다음에 시장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 연결도 낮고 자본적으로도 이제 독립된 회사를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 그리고 자회사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M폼은 이제 사업부재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부재 구조 같은 경우에는 과업적 그리고 업무적으로 상호 의존성은 높고 또 자본적으로도 다 계열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완전 동일합니다. 개념 그리고 조직 간 관계에 따른 협력적 관점 측면에서 등장 배경을 설명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 이거는 책에 없어요. 근데 나이키 사례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케팅이라든지 나이키 에어 기술은 본사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세요. 네트워크 조직의 장단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소사장제나 사내벤처 분사조직이나 모듈 기업이라든지 전략적 네트워크 굉장히 다양한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적정한 부분을 이제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지 무조건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거래 비용 이론은 여러분이 플로우가 필요해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거래 비용 이론은 어디에서 물어볼 수 있다? 경제학을 조직 이론에 접목시킨 것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 비용의 개념 이거는 코지가 주장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디벨롭 시켜서 윌리엄슨이 얘기한 거래 비용 이론의 개념 그리고 거래 비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즉 증가하게 되는 그 원인을 인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 그리고 정보의 편제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 거래 비용이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거 기본적인 이제 툴이라는 겁니다. 요 플로우는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